안녕하세요. 차라리 남들 하는 것처럼 남자가 집 해오고 저는 혼수만 해오고 그랬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싸울 일도 없고 결혼 준비하는 게 평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연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꽤나 길게 만났거든요. 칼같이 절반으로 나눠서 따지고 하는 연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애 시작할 당시에는 남자친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돈을 좀 더 쓰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래도 이따금씩 일용직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장을 구한 뒤에는 남자친구가 돈을 더 낼 때도 있었고 서로 나름 합리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연애하는 동안 쓴 돈을 따지자면 남자친구가 직장이 없던 시절 대부분의 비용을 제가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쓰기는 했네요. 남자친구가 염치가 없지는 않아서 그때 제가 돈 많이 쓴 것도 알고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으로 돈을 더 쓴 게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인데 돈 몇 푼 때문에 네 돈 내 돈 딱 가르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결혼하면 그 주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 제가 남자친구한테 돈 얼마 받는다고 해서 저희 두 사람 총 재산에는 달라지는 게 있던 게 아니니 크게 신경 쓸 일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정하게 된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계산에 있어서는 확실한 모습에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한다면 공평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겠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게 참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결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결혼은 연애하면서도 그래왔듯이 반반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출 없이 매매는커녕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외동인데다가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다 끝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그냥 주신다고까지 했던 돈이지요. 그런데 남자친구와는 반반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친정에서 큰 돈을 가지고 오면 남자친구한테는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바로는 남자친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취직 준비하던 시절에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했었던 거고요. 이미 저희끼리 반반 결혼을 하자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 제가 집에서 얼마를 가져오기로 했으니 너도 받아오라고 반반 결혼하자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사실 아직도 남자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풍토가 있는데 괜히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일단 급한 대로 어머니께 돈을 빌린 걸로 해서 전셋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싼 이자로 만들 수 있고 사실상 엄마 돈이기 때문에 이자며 원금이며 대출 상환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 돈과 어머니에게서 빌려온 돈을 합쳐 전세집을 구하기로 하고 대신 남자친구한테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에 들어갈 가정과 결혼 후에 같이 쓸 자동차를 해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골머리를 썩히던 문제였던 집이 해결되었으니 남자친구가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두 눈의 상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무슨 계산을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대출받기로 한 돈 대신에 저희 어머니에게 빌려오는 거고
결국 남자친구와 제가 똑같이 돈을 내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한 건데 왜 시당초에 계산을 하고 말고 할 게 있나 싶었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제가 몇 배나 넘는 돈을 해오는 건데 말이지요. 남자친구는 어이없는 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원금이 보장되는 집을 하고 자기한테는 써버리면 땡인 결혼식 비용을 하라고 하느냐고요. 자동차도 가전도 일단 사자마자 저희 손에 들어오고 나면 중고가 되는 거 모르냐면서 따지고 보면 자기가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 이야기잖아요. 계산이 철저한 사람인 건 잘 알겠지만 애초에 지금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이혼할 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애초에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불공평하다고 우기는 부분이 이혼하게 된다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확신 없는 결혼을 애초부터 왜 하자고 드는 건지 싶었어요. 하지만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별 같자는 이유로 네가 손해내? 내가 손해내 같이 따지고 들면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 말이 세상이 변했어도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게 그림이 맞지 않냐고 하면서 제가 결혼식 비용과 혼수 자동차를 해오고 자기 돈은 전세금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 말도 어이가 없었지요. 방금까지는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으면서 이제 와서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그게 불공평했으면 전세금도 반, 혼수도, 결혼식 비용도 자동차 값도 서로 똑같이 반씩 내는 게 제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그게 뭐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조선모사가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더 씨름해봐야 둘 사이만 나빠지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의 총 액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이 치사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았고 선뜻 남자친구가 손해라고 우기고 있는 걸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지도 사람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자기 손해볼 것만 생각했지 저희 어머니가 보태주는 돈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상 전세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도 이자도 낮게 저희한테 빌려주시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으니 가장 손해보는 건 저희 어머니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얼추 정리가 되었고 각자 회사 때문에 바빠서 결혼 준비로 알아봐야 할 것들은 각자 시간을 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가정가구 같은 혼수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혼수 목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리해온 걸 저한테 들이밀더라고요. 그런데 혼수 리스트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별 5개로 유명한 값비싼 돌침대 하나하고 최신식 세탁기와 건조기만 덩그러니 적혀있고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필요한 가전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등이 베겨서 바닥에서도 못 자는데 무슨 돌침대냐고 남자친구한테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지금 들어가는 곳이 전세로 들어가는데 괜히 무거운 돌침대를 해야 하냐고 물었지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전셋집이 오래된 아파트인데다가 베란다가 엄청 작게 나와 있는 구조라서 건조기는 따로 설치를 못한다고 들었어요. 건조기를 설치하려면 주방 쪽에다가 따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전셋집인데 저희가 구조까지 바꿔가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집주인도 세탁기는 적당한 걸로 옵션에 추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랑 건조기는 또 웬 말이냐고 같이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우리 쓸 게 아니고 자기 엄마 해줄 거라고 하더군요. 시집 오는데 시부모님 가전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은데 돌침대 광고를 보고는 저런 데서 자면 허리가 싹 낫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해주려고 했는데 구형 통돌이 세탁기에 허리 숙여서 빨래 건지는 모습 보니까
이게 침대만 바꿔준다고 어머님 허리가 나아질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전 알아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로봇 청소기랑 건조기만 있어도 집안일 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들었다고. 마음 같아서는 로봇 청소기도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자기가 양심상 로봇 청소기는 뺐다고 아주 생색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나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평생 살면서 수많은 헛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보다 더한 건 없지 싶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너는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오면서 뭘 해오려길래 나한테 이런 걸 해오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지요. 원래는 제가 짓고 있어야 할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뭔 개소리야? 하는 표정을 남자친구가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남자는 장가를 가는 거고 여자는 시집을 오는 거 모르냐고 하더라고요. 가는 사람이 선물 사들고 가는 거 본 적이 있느냐고. 당연히 오는 사람인 제가 뭘 해와야 한다고 자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나 알고나 있냐고 저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싸울 기세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더니 지 가방에서 혼수 카달로그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도 한번 골라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저도 시집 오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나 한번 하라고요. 자기 돈으로 해주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고르라면서 엄청 선심 쓰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집 오면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니까 자기 눈치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어딘가에서 뚝 하고 제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보면 네가 결혼 비용 다 하고 나는 몸만 오는 줄 알겠다고. 전세금도 딱 맞춰서 준비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이거 해주면 전세금은 무슨 돈으로 다시 맞출 거냐고 했지요. 고민도 생각도 단 1초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모자란 돈은 빌려서 하는 거 아니냐고. 빌린 돈이 1억이든 1억 1,000만 원이든 큰 차이 없다고 하면서 전세금에 모자란 건 지가 지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채우겠다는 겁니다. 더 상대할 가치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때 이미 이 결혼은 글러먹었구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감가상각 운운하면서 결혼 비용 불공평하다고 노래를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제 실수였지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파혼하자고 하기에는 제 성에 차지 않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자식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 안 해줬던 사실부터 말해줬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기로 했던 그 돈, 사실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요. 그래도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우리 집에서 해오는 돈 맞춰서 오라고 했습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자친구 두 눈이 동그랗게 변하더라고요. 계산 하나만큼은 빠른 인간이니 그 사이에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봤나 봅니다. 뭘 말하려고 하길래 입 다물라고 말하고 돈 똑같이 준비해서 연락하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는 결혼 비용 해주기로 한 것 때문에 적금 같은 거 낄 필요 없다고 결혼 안 할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그러냐고 물으시다가 남자친구랑 있던 이야기 하니까 그 이야기 들으시고는 아쉬워하시는 기색도 없이 잘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결혼할 남자가 그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놈하고 결혼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거라고요. 혹시나 제가 너무 성급한 건가 싶었는데 결혼이 계약서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로 했다 그래서 무르지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까지 좋은 결정 내린 거라고 하시니 걱정도 사라지고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남자친구한테 전화 오는 거 다 무시했어요. 돈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자기도 애가 탔는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더 질질 끌기도 싫고 집까지 찾아온 김에 진짜 속에 담아놓은 말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따라 나갔습니다. 시집 오는데 시댁에 빈손으로 올 생각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삐죽삐죽거리면서 제 눈치만 살살 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짧았다나요? 예비시모, 아니 그러니까 지네 엄마 돌침대며 건조기며 이야기했던 건?
자식된 마음으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네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행복한 게 최고라며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 기분 풀어주려고 말을 바꾼 건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제 기분 살피는 것처럼 쩔쩔매다가 또 입을 열더라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금액에 맞게 다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냐고. 전세로 구한 집이나 혼수나 자동차나 결혼 비용이나 다 우리 예산 안에 있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자기가 제가 장모님 도움받아서 해오는 만큼의 액수를 해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장모님이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네가 똑같은 돈을 해올 필요는 없다고 말해줬어요. 말을 딱 자를 때는 당황하다가 돈을 똑같이 해올 필요 없다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는 나랑 똑같이 반반 결혼을 하는 건데 왜 너가 돈을 더 해와야 되냐고 했어요. 돈을 해와야 하는 건 너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받아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던지 어디서 훔쳐서 오던지 방법은 제가 알 바 아니겠냐고. 그 돈 해오면 나도 너네 어머님께 돌침되건 돌로 된 식탁이건 다 해다 주겠다고 했지요. 쩔쩔매는 꼴을 보고 있으니 맨 처음 반반 결혼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순간부터 쌓여있던 응어리가 단숨에 쑥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가 그 어떤 해결책을 들고 온다고 한들 저는 이미 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대출을 받으면 자기 어머니가 이자 부담이 커서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니까요. 애초에 저희 어머니가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주겠다 했을 때는 내가 받아오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적반하장으로 내 돈으로 자기 엄마 침대며 세탁기며 다 바꿔주려고 했던 주제의 말이에요. 이제 주제 파악은 됐냐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가 얼마나 효자인지도 알겠고 계산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도 알았으니 그냥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요. 한동안은 다시 엄마 집에서 신세져야 할 텐데 그냥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침대부터 바꿔드리라고 했어요. 효도는 꼭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아예 지금 싹 다 바꿔드리는 게 다음에 누가 될진 모르지만 너랑 결혼한다고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문제로 또 결혼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어요. 별이 5개짜리 침대를 사줄 게 아니라 별 5개짜리 사람부터 되는 게 급선무겠다 한마디 해줬지요. 날 추운데 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일도 없으니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만나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이라도 또 집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요즘 안 좋은 뉴스도 많고 해서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한동안은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부터 아버지가 저를 마중 나와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안전이별 한 것 같아요. 하기야 다시 집 앞까지 찾아올 깜냥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돈 얼마에 벌벌 떨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제 파악시켜줘서 너무 후련하네요. 똥차가 아무리 세차를 하고 고쳐쓴다고 해봐야 똥차일 테니 자기 분수를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젠 뭐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 괜히 저같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친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이름 있는 회사 다니고 있고 나이차도 크게 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대화가 참 잘 통하는 사람이라서였어요. 제가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 취미생활 하나만큼은 독특한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같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했기에
둘이서 대화만 나눠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보기 드문데 저보다 더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참 놀라웠어요. 남편 또한 보기 드물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났기에 저희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저랑 남편은 결혼도 당연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연애하는 동안 별다른 다툼도 없었고 좋았거든요. 결혼을 함에 있어서 두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두 분이서 지방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갑부재벌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만큼도 아니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노후 준비 끝나 계신 상황이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해내셨듯이 저 또한 두 사람이 서로 합이 잘 맞고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제 우산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이유가 괜히 있던 게 아니었지요. 그때는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은 얼마를 모아야 하고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 하고 제 인생을 틀 안에 정의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저 남편이란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고 친정 부모님이 해내셨듯이 두 사람이서 같이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저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거라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런 저희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다툼 한 번 없이 사이좋던 저희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가식으로 저를 대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적어도 남편이 그동안은 연애하면서 저에게 억지로 맞춰주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결혼했으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였다면 차라리 들어주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더 열받게 만들던 건 남편과 저 두 사람은 딱히 그 어떤 문제라 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시댁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저희 결혼은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직장에서 자리 다 잡은 상태로 처음 만나게 되었던 데다가 둘이서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나 남편 회사가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있던 회사다 보니 딱히 집을 구하는데도 큰 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결혼이었고 저 또한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시부모님 상황이 안 좋은 편이라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처럼 노후 준비가 끝나 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거에 더불어 남편 위로 형이 한 명,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두 사람 다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 다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이 사실 또한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온 후 인사드리러 간 날에 방에서 나오는 아주버님과 신우를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알았던 당시에도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따져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저희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부모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이야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남편 형제들이 아주버님과 신우에서 3남매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연금 생활 하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3남매끼리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희망적이게 해결될 일이었다면 여기에 사연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 제가 신혼집을 구한 곳이 두 사람의 직장 근처이기도 하지만 시부모님 댁에서도 가까운 편이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오히려 자차가 있으면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게 더 가까웠던 이유도 있고 구주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껴가며 서울에 집 구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혼집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쪽 지역이 큰 회사가 이래저래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주변에 필요한 것도 다 있고 불편한 게 따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신혼생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치가족들이 난데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신우였어요. 신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친구를 만난다니 남자를 만나러 간다니 하면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서울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신우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던 제가 알바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참 새벽 시간인데 난데없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 술에 아주 곤죽이 된 신우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왜 살고 있는 집 내버려두고 여기로 왔나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뭐 하는 거 있냐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일단 손님 방에서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우한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집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더 나와서 중간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시댁하고 얼마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우의 말은 새벽 시간에 택시 타면 할증의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하면서 시부모님 댁까지 가면 10,000원이 더 나온다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무튼 신우한테는 말도 없이 이렇게 술 먹고 동생 집에 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귓등으로 들었나 봅니다. 그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아닌 밤중에 새벽에 술 먹고 놀러온 신우 때문에 잠도 달아나 버리고 하니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였어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신우하고 대판 싸울 것 같아서 남편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결한답시고 조치한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한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버렸더군요. 그 뒤로부터는 신우가 그냥 틈만 나면 문 닫고 들어와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지만 그나마 신우의 경우는 다른 식가족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서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차라리 비밀번호를 알려주니까 지 혼자 조용히 들어왔다가 저희 출근하고 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여전히 신우가 지멋대로 비밀번호 눌러서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고 간 자리는 정리해놓고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고 싹 정리해놓은 뒤에 아무것도 안 건드렸었어요. 그러니 이 경우는 거의 양반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집들이 이후로 저희 집에 한 번도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용히 와서 문 닫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는 신우보다 아주버님이 더 싫었어요.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왜 이혼했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조금 겪어보니 무슨 이유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거의 알코올의존증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퍼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주버님 전처의 경우에 그걸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버님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시댁에 들어가고부터는 그렇게 더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술만 먹으면 다행인데 주정이 지나치다 못해서 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못 살아보는 건 물론이고 아주 집에 사람만 보이면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아주버님 눈치 보이고 무섭다고 그 집에서 단 1분도 못 있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그건 그거대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뭐 집 청소라도 안 되어 있나 감시는 하지 않을까, 안방 같은 거 뒤져보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계시면 그건 그거대로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내 집인데도 퇴근 후에 쉰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고 계속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불편해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한테 일단 이 집에 언제든지 오셔서 지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이 하루빨리 털어내고 이겨내서 술을 끊어야 할 텐데 걱정이란 말만 하면서요. 아무리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해도 특히나 이제 막 결혼한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어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이해를 해달라 미리 양해를 구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고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제가 그렇게 서운하지라도 않았을 겁니다. 신우야 정말 안 마주치면 안 마주칠 수 있지만 시부모님은 항상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거기에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찾아오니 더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아주버님 알코올依존증 고쳐준다고 병원을 알아보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신부였어요. 조금만 차 타고 오면 막내 아들 며느리네로 피신을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식이었지요. 말도 없이 찾아오실 때도 많아서 신우가 저러는 게 집안 내력인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루는 또 저희한테 말도 없이 출근해 있는 빈집에 찾아와서 잠깐 쉬다 가셨나 봐요. 제가 오래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느라 허리가 조금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 침대는 정말 비싸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차피 빈집이니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했는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침대에서 낮잠을 주무셨나 봅니다. 이틀 연속으로 찾아오신 적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찾아와서 제 침대에서 자보니까 허리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침대에서 자러 오셨다고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주버님이 딱히 술을 입에 대서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그저 며느리 침대가 편하다고 그거 뺏어서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가실 생각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 침대도 양보 못하냐고 하실 분들도 있지만 하루 이틀이어야지 양보를 하지요. 처음에야 정말 아주버님 술주정 부리는 등살에 고생하는 시부모님 불쌍해서라도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걸 눈 감아줬다면 이제는 그냥 아주버님은 문제도 아니고 내 침대 뺏어서 주무시겠다고 말도 없이 문 따고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아주 스트레스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처음 싸우게 된 것이 식가족이 난데없이 집으로 문 따고 들어오는 문제로 제가 말을 한마디 꺼내게 되면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다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은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시부모님을 불편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에 요지를 파악을 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불편한 건 맞지만 그건 이틀 3일꼴로 찾아와서 이제는 난방까지 차지하려 드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신혼생활 시작하고 신우가 처음 찾아온 걸 시작으로 3달 가까이 시달리기만 하다가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니 처음 한마디를 꺼낸 거였잖아요. 남편도 사실 이 상황이 자기와 시가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지 제 말에 대꾸는 따로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괜히 더 눈치가 보여서 그런가? 신우가 몰래 다녀간 날이나 시부모님이 왔다 가시면 남편이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있더라고요.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제 발이 저리면 저러나 싶었지요. 남편이 자기 가족들한테 유독 약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그저 제가 며느리니까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태도로 나오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런 문제는 남편이 중심만 잘 잡아준다면 끝날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식가족들이 비밀번호 눌러서 자연스럽게 문 따고 들어오는 게 주된 갈등의 이유였으니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만 한다면 쉽사리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강하게 나가기로 정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남편 보는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제 신우나 시부모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 집이 너 혼자 집인 줄 아냐고 하면서 우리 반반 결혼했으니까 이 집의 반은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자기 가족들이 원할 때 언제나 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직접 꺼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반반 결혼 이야기 잘 꺼냈다고 우리 똑같이 반반 결혼했는데 왜 니네 가족이 한 달에 20일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왜 나만 겪어야 되냐고 따졌어요. 반반 결혼했으니까 나도 집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나 혼자 참을 일이 아니니 당신 말대로 공평하게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 말에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하기야 매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고 내 누나고 내 형 일인데 당신이 좀 참아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으니 제 말에는 토를 달 수 없었겠지요. 신우일은 해결지었고 시부모님 일만 남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집에 출입금지를 시키라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남편한테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결책을 말해줬어요. 일단 아주버님의 경우 병원에서 상담을 받든 치료를 시작하든 해서 더 이상 술은 근처에도 가져다 대지 못하게 하라고요. 아주버님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술을 끊게 만드는 것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말해주기로요. 그러면 저는 그날에는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시부모님 오셔서 눈치 보고 불편할 바에야 저도 부모님 곁에서 편하게 하루 쉬다 오겠다고요. 시부모님이 한 달에 20번도 넘게 오시면 나도 친정에서 20일이 넘게 있을 거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냐며 본뜻이 담긴 경고를 해줬어요. 남편도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알아먹었는지 알겠다고 당장 시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에 퇴근하고 오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 살쾡이 눈을 하고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주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가지고 저 때문에 형제들 우애가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귀한 장남을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하질 않나? 우리 딸 돈 좀 아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눈꼴 시렵다고 눈에 불을 켠다고 하질 않나? 이젠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 보러 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이혼 가지고 협박하면서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를 제가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아주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걸 길게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염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자기 부모님 눈치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더 좋은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더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모든 불편함을 저 혼자만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왔겠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해결책이고 자시고 됐다 그러고 준비한 이혼 서류 꺼내서 남편 앞에 던져줬습니다. 시어머니가 해결책이라고 한 말이 어이가 없었네요. 자기들이 이 집에 와서 지내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하면 너도 니네 부모 이 집에 와서 지내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아주버님도 새장가 가게 되면 술이고 뭐고 다 끊고 정신 차릴 거 아니겠냐고. 이참에 당신들은 짐 싸들고 와서 아예 우리 집으로 합가를 하겠다더군요. 그러면 아주버님 집이고 뭐고 다 해결되니 새장가 준비도 할 수 있고 정신 차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친정부모님 집에 신우가 가서 살면 딱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우가 저희 집에 새벽에 찾아올 일도 없고 신우도 할 일이 많아서 서울 갈 일이 많은데 아예 서울에 거처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돈도 많이 아끼겠다고요. 이 말을 듣고 좋은 방법이라고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할 사람이 세상에나 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소름이 다 돋더군요. 남편은 부모님 눈치 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서 사이가 좋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 고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거지가 한 명 있으면 그 거지 도와주겠다고 사이가 나빠지는 일이 허다하다는데 이건 하다못해 온 집안 식구들이 죄다 거지다 보니 사이가 나빠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갈라서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서류도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준비한 거였는데 막상 이혼 서류 집어던지니까 큰소리 치던 시어머니도 엄마 편 든다고 아무 말도 못하던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볼 것도 없다 싶었어서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는 척이라도 했으면 저도 어느 정도 불편함 감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갔을 거예요.
반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지만 제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혼자서 이혼한 신후부터 알코올 중독 아주버님과 염치 없는 시부모님 모시며 평생을 그 집구석의 기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만큼 커다란 복수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잠깐 저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 기둥 역할 탈출했던 그 짧은 시간이 남편 인생에서 두 번은 없을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평생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